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윤리와 사상, 8월 둘째 주 3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EBS 교재의 160페이지 14단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이제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에서도 이 두 가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요소를 채택해서 이제 국가가 운영되고 있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이제 정치 체제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이 선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요. 자본주의는 이제 경제의 시스템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가? 근대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이제 무엇을 이루기 위해, 지향점, 그리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자유, 개인의 자유가 들어가는데,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가 바라는 지향점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기원과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그 원칙. 민주주의란 말은 여러분 데모크라시, 어원을 따져보면 이제 그리스어에서 인민, 그러니까 인민하면 오늘날의 시민, 백성, 이러한 의미겠죠. 뜻하는 데모스라는 인민이란 용어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토스가, 결국 이 두 말을 비치면 민주주의는 인민이 통치한다, 즉 힘을 누가 갖고 있다, 인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다라고. 즉 이 말을 오늘날의 용어로 쓰면은 시민이 권력을 갖고 있고 시민이 주인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정확한 뜻입니다. 이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인민주권의 원리라고 쓴다. 왜? 인민이, 백성이 주인인 원리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됐다라고 해서, 서양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처음 시작된 민주주의가 오늘날 2021년 현대에 쓰이고 있는 민주주의와 완벽히 일치한다, 똑같았다, 이제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한계점도 있고 비판받을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성인 남성 이들만이 시민으로 여겨졌다. 즉 여성, 노예, 이런 사람들은 비록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성인 남성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에서 주요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가 가능했다. 직접 민주주의 정치. 오늘날 여러분들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겠죠.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직접 민주주의, 대표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하면 선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건 직접 민주주의예요. 하지만 이제 그들을 선출한 다음에 그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위임해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하는, 위임한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간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즉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인구가 적었어요. 뭐 지금보다 훨씬 적었겠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인 남성들로만 구성됐으니 더 소수였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모든 민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고 이런 게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쵸, 이제 교통과 통신 여러 가지가 발달하고 인구도 아주 많이 늘어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게 됐기 때문에, 하지만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다. 법원의 배심원을 포함한 거의 모든 관직을 추첨을 통해서 시민에게 맡겼다. 그래서 평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당연히 민의 구성원들, 즉 성인 남성들 중에서 뭐 배심원, 법관 이런 것들을 다 투표, 추첨을 통해서 뽑았다라고 하는 건 되게 공평한 것 같지만 시작부터 공평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그쵸, 여자나 노예나 이런 대상들은 민의 구성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하고, 아테네의 자유로운 성인 남성만을 시민으로 규성하여, 여기 지금 나오죠?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에 제한했기 때문에, 배제했기 때문에 오늘날 보편적인 평등으로 기반하는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다. 이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었느냐? 모든 시민의 동등한 참여 권한과 기회의 원칙, 즉 민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은 동등한 참여와 동등한 기회, 권한이 있었다. 나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평등하게 주어져 있었고요. 권력 구성과 집행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원칙이었다. 그러니까 시민들, 민에 모인 시민들이 그것을 통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주권자가 대표자를 선출하고 정부와 국회의 운영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날 당연히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그쵸, 헌법에도 보장돼 있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형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그 자료 플러스에 펠리클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이제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에 대해서 했던 정치가입니다. 정치가에서 해설을 보면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전사한 아테네 병사들을 추도하기 위해 그의 연설에서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기본 이념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펠리클레스는 민주주의의 특징을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정치 공동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방법으로 시민들 사이의 대화, 토론을 강조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펠리클레스 역시 그냥 성인 남성인 거예요. 지금 얘기하지만 여성이나 노예나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건 여전히 막혀 있었다. 즉 이들은 민회를 구성한 성인 남성들 그 사이에서의 어떤 평등만을 추구했었다라고 하는 한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이제 근대를 맞이하면서 더 발전합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를 이제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쓰이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특히 이제 여기에 이 사회계약, 로크, 홉스, 로크, 루소가 주장했던 사회계약이 또 이제 크나큰 영향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 시대의 억압적인 정치 질서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 즉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그러한 어떤 정치 시스템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구나, 이걸 발전시켜야겠구나라고 이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자유민주주의가 발전되게 되는 굉장히 크나큰 영향을 한 게 지금 이 사회계약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계약 로크, 루소 이 두 사람의 사회계약 사상을 다시 추가로 배우게 됩니다. 먼저 로크는 자연 상태에 살고 있는 인간은 이성의 지배 아래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선 인간들이 서로 그래도 평화롭다라는 거야. 이건 홉스의 자연 상태와 차이가 있죠. 평화롭긴 평화로워. 공통의 법률이나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가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장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자연 상태는 평화롭긴 평화롭지만 이걸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서 국가라는 게 탄생된다. 이건 앞전에 배웠죠. 국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한 5가지 관점을 배웠는데 그중에 사회계약론 관점에서 바로 개인들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나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해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의 일부를 양도해서 국가에게 위임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했죠. 국가는 결국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국가라는 것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은 저항권을 통해서 그 국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로크의 생각이고 로크 사회계약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훗날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법치주의, 권력분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루소의 사회계약 사상은 로크와 조금 더 달라요. 자, 자연 상태, 그러니까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투쟁 상태다라고 해서 가장 비관적으로 봤고, 루소가 그나마 가장 긍정적으로 자연 상태를 봤어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가장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자연 상태를 루소는. 지만 사회 상태로 옮겨가면서 사유재산 발생과 불평등 그러면서 예속, 주인이 생기고 노예가 생기고 예속의 불행한 상태가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면서 시민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막 전쟁이 일어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완전히 막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시대는 분명히 아니에요. 심지어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더 많이 가진 자, 덜 가진 자, 이제 거기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주종관계라고 하는 주인이 생기고 노예가 생기는 거기서부터 불평등이 생긴다. 이게 루소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 약속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가 주권자이고 입법권을 지닌 공동체 내에서 인간은 자연 상태의 자유에 상응하는 시민적 자유.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면 거기서 그 국가에 소속되는 시민이 되고 거기서 계약에 동의한 시민들은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루소의 생각입니다. 루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보다 국가라는 계약을 통해서 모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에 대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의 역할은 공동선을 증진하는 것이죠. 주권은 누가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민주주의에 접근한 이제 그러한 생각이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이제 발전해 오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루소가 얘기하는 일반 의지라는 말, 이제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각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보편적 이익.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겐 이런 일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 의지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면 그 안에서 시민의 어떤 자유를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보다, 자연 상태일 때보다. 그래서 그때가 훨씬 더 인간에게는 좋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대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했다. 근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개인의 자유주의와 결합하여 자유민주주의로 발전을 했다. 특히 자유를 강조했던, 또 나오네요, 밀 공유주의자. 근대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를 좋은 정부로 보고 사회나 국가가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규제했다. 현대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결국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렇죠, 시민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발전하게 된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시민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엘리트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뒤에 이제 또 새로운 정치 사상가가 나오는데, 자, 엘리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인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즉 국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정치가, 소수의 정치가의 지배라고 보는 게 엘리트 민주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트는 뭐겠어요? 이 소수의 정치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일부 정치가, 뛰어난 정치가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즉 시민의 역할을 정치가를 선출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접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어렵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 일도 복잡해지면서 결국 시민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해줄 정치가를 뽑는 그 역할만 하면 된다. 나머지 정치는 누가 한다? 정치가, 엘리트가 한다라고 보는 게 엘리트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의 정치 문제에 대한 감각과 책임의식을 갖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그냥 정치가만 뽑으면 모든 건 그들이 알아서 해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떨어지고, 선출된 정치 지도자가 각층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민이나 시민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엘리트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정치가가 이 모든 인민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느냐?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면 이들이 나를 또 선출해 주겠지라고 해서 결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엘리트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슈페터입니다.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됐어요. 슈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 볼게요. 자, 민주주의란 슈페터의 주장입니다. 인민의 표를 얻는데 성공한 결과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특정 개인들에게 누구에게? 정치계에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입법이나 행정 결정에 도달하는 시스템이다. 엘리트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거. 특정 엘리트들이 하는, 인민과 지배라는 용어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왜? 인민은 그냥 정치가, 엘리트를 뽑을 뿐이다. 나머지는 다 엘리트들이 알아서 한다.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다만 인민이 그들을 지배할 예정인 사람들을 승인하는 거, 그렇죠? 투표로 부인할 기회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엘리트 일부 정치가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정치를 이제 이렇게 엘리트 민주주의. 그래서 해설 보면 슈페터는 민주주의를 엘리트가 대중의 승인을 얻고자 자유롭게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았고, 정치는 엘리트에게 맡겨야 하며 시민의 역할을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자의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뽑은 엘리트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하면, 즉 자신의 이득을 챙기지 않고 인민들의, 즉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정치를 잘하면 엘리트 민주주의가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대다수의 인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슈펜터가 얘기했던 엘리트 민주주의, 그리고 엘리트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오늘날 현대에 특별히 나타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먼저 얘기했던, 뭐 똑같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죠? 고대 플라톤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철인 정치를 주장했잖아요. 철인 정치, 즉 지혜를 가진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 왜? 일반 시민들이 다 똑똑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 인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은 안 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비록 정의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소수 엘리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플라톤이에요. 이걸 현대에 슈펜터도 오늘날 민주주의는 결국 인민들이 그러한 엘리트나 정치가를 선출하는 것뿐이다. 정치는 그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인민들이 정말 훌륭한 정치가를 뽑아서 그러한 엘리트가 정치를 잘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출된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한다.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렇죠. 시민들이 받겠죠. 그래서 엘리트 민주주의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자, 두 번째, 참여 민주주의. 다수의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예를 보면 여러분들 자문위원회 같은 거 뽑고 공청회, 청문회 이런 거 실제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법안을 만들 때 공청회. 그럼 다수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다. 그게 공청회예요. 청문회는 어떤 이제 중요한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게 잘 됐나 못했나 한번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대표적인 형태이에요. 그래서 감사 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게 제도적 법과 제도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다수가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의 범위를 시민 전체에게 확대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거야. 지금 엘리트 민주주의도 한계가 있었죠. 참여 민주주의,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볼까요? 참여한 시민이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면 시민 전체의 의지가 왜곡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하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야 한 국가의 리더를 뽑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라라고 투표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진 않는 거잖아. 강제하진 않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직접 민주주의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걸 알고 있죠. 또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청회나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역시 여기에는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그러니까 일부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데 분명히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민들 전체의 의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가 여전히 있다. 자, 이러한 어떤 엘리트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의 한계를
이제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제도가 심의민주주의야. 자, 여기 핵심 단어는 심의예요. 심의란 말은 보다 심사 숙고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보다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특정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뭐 전문가 얘기만 듣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혹시 문제점 없는지 이렇게 따져보는 거야. 즉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과 전문가 및 대표자가 함께 참여해서 공적 심의,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심의를 통해서 정책 결정,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민민주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 이제 원자력 발전을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회의를 여러 번 했죠. 이런 게 시민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활성화되어 시민들 사이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집단이 참여해서 심사숙고하면 서로 몰랐던 입장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통은 굉장히 잘 될 거야.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근데 여전히 시민민주주의도 뭐가 있다? 완벽하진 않다.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당연히 그렇겠죠.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합리적 의사소통이 결여되는 경우 심의 결과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모인 시민들이 모두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건 인간들을 굉장히 긍정하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날개 하버마스 2학년 생활과 윤리에서 담론윤리 배울 때 나온 사람인데 시민불복종, 시민불 정당화 조건은 이런 뭐 비폭력,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 그거 배웠을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여기에 실어놨네요. 그래서 지금 엘리트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지금 3가지 민주주의 형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한계점도 잘 정리를 해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정치 형태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자본주의. 자,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사유재산, 개인의 이윤 추구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다. 즉 여러분들 가장 고전적으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어디서 결정된다? 시장에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게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형성되는 이득은 개인의 합리적인 이득이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어떤 사상적 배경으로는 자유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이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 권리를 중시 어디에서?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뭐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생산과 교환 등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기본 바탕이고요. 인간은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믿고 합리적인 결정 선택을 하니까 그 인간을 믿고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해서 자본주의가 발전되게 됐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 칼뱅,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서양 철학에서 배웠는데
중세 시대에 카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구교라고 하죠. 카톨릭 교회가 이제 이 번성하다가 결국에는 그 욕심에 의해서 면죄부 같은 걸 팔았죠. 그래서 야, 너 죄를 많이 지었구나. 너 신의 나라 가고 싶지? 그러면 이거 죄를 사하여 주는 쿠폰 사. 그러면 너는 네 죄를 사하여 줄게. 이제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타락한 종교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개혁해야겠다. 종교개혁. 칼뱅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칼뱅이 주장했던 직업은 신이 정해져 있다. 이미 신이 모든 인간들에게 너는 무슨 일해? 너는 무슨 일해? 라고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너는 신이 이미 정해놓은 그 직업에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 직업이 귀하고 천함이 어디 있겠냐. 신이 정해줬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너는 신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신을 믿고 자기 직업에 충실히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당 분야에 각각의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해. 그럼 당연히 경제가 발전하겠죠. 수업 시작 2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학교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서 여러분 타종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직업은 신이 정해준 소명이기 때문에 직업적 성공에 따른 자본주의 축적을 도덕적 종교적으로 정당화됐다. 즉 이러한 칼뱅의 직업 소명설이 받아들여지면서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럼 전문가가 되고 직업이 발전하죠. 그게 결국 서양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강조되었던 게 근면, 검소, 성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윤축을 통해 자본주의 정신이 바탕이 됐고 이게 이제 서양의 경제가 발전하는 굉장히 큰 축이 됐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있어서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그 베버라는 경제학자 근대 자본주의 정신 해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신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활동과 성취를 요구한다. 신은 그리스도교인의, 그러니까 신을 믿는 그리스도교인의 삶이 자신의 계명에 따라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신의 영광을 증대하는 목적에 이바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사회적으로 맡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를 신은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칼뱅주의자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사회적 노동은 어디까지나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한 노동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의 현세적 삶에 이바지하는 직업 노동도 역시 그러한 성격을 띈다. 이것도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한 노동이라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1차적으로 자연법에 의해 주어진 작업과제의 이행에서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질서의 합리적 형성에 이바지하는 성격을 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네 직업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충실. 그래서 베버 경제학자는 칼뱅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출발로 보았다. 종교개혁 이후 합리적인 이윤 추구와 금욕, 아까 얘기했죠. 근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자본주의 기본 정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구 자본주의가 뿌리를 발전하는데 그만큼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결국 이게 이제 이러한 자유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래서 이 가격을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경제에서 얘기하죠. 그게 여러분 여기 지금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정치 형태, 오늘날 대표적인 정치 형태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의 이제 시작,
그래서 자유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여기까지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이 자본주의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 고전적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잘 지내기 바랍니다.